자, OX 판례를 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그쵸? 이에 나아갔다는 거죠. 손해 발생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충분히 담보를 받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담보도 받지 않고 그냥 대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열 회사라 하여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자, 그 밑에 판례.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주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인수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배임이 된다는 얘기고, 자, 대기업 회장이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미리 정해서 가격 등을 미리 정해서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 자기 회사에 손을 끼쳤다는 얘기잖아요.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 말고도 별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결국 회사에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회, 즉 회사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입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SK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가를 받고 뭐 수백억, 수천억씩 받죠.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뭐 이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놈들은. 자, 6번 보시면 적법하게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퇴사할 때 그 영업비밀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역시 거액의 돈을 받고 유출하거나 그리고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도 보면, 자, 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즉 타인 사무처리 제한 되잖아요. 자, 대출 신청서와 차임금 증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약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었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되는 거죠. 자, 읍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허위 보고를 하였고 그래서 사료가 부당하게 배정, 방출이 되었다면 결국 그 관공서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에서 의뢰받은 것보다는 많은 돈을 의사에 반하여 인출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즉시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타인이 현실로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그거죠. 왜요?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자, 다음.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죠.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줬기 때문에 이런 돈이 바로 회사에게 손해가 난 것이죠.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의도로 현저히 낮은 이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한 사채를 발행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3자의 이름을 빌려서 이를 인수했다고 했을 때 그 차익만큼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란 자가 전 회장이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줬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손해, 여기도 손해, 이건 앞에서 배웠죠? 난리를 했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결의가 있든 뭐 양해를 얻었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배임죄가 된다.
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이 법인카드를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배임죄가 됩니다. 자,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된 목적이 여기 종업원의 복리 증진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계속 유지하는 데에 있다면 이것도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표이사란 자가 그 자기 회사와 무관하게 돈을 썼다는 거죠.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제 능력이 없는 피보증 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 해주책도 없이 돈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쵸? 그쵸?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위헌범이라서 되어지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이사가 온천 발견자의 지위를 임무위배하여 대가 없이 양도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대가 없이 양도한 부분에 한해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고, 자, 증권회사 직원 있죠? 증권회사 직원이 맡긴 돈을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사가지고, 그렇죠? 원래 고객이 동의를 받아서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무슨 주식 사 그러면 그 주식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고객 돈을 막 썼다는 겁니다. 막 써서 오히려 돈을 벌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뭐 술 한잔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주기보다는 완전 엄청나게 손을 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고객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사임한 후에도 얼마든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종료가 되자 동의 없이 회사에 반환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될 수가 있고, 재무구조가 열악한데 거액에 기부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 가격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차액만큼의 금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과다한데 낮추려는 시도를 해보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뭐 또라이도 아니고 그렇죠.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도 보시면, 자, 갑 회사 명의의 통장을 을에게 건너주었다. 그 외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스스로 출금했다는 겁니다. 건네줬는데, 그쵸? 통장을 건네줬는데. 그러면 건네주지 말든지 건네주고 나서 돈 빼내는 건 뭐냐고, 그쵸? 그랬을 때 을회사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을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담보 제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임행위 관련해서 본인 동의가 있다면 그건 배신행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됩니다. 자, 재단 직원이 15억 원의 재단 채무가 있는데 변제 기간보다 8개월 앞당겨서 변제했다는 겁니다. 앞당겨 변제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는 거야. 야 임마 8개월 있다가 줘도 되는데 왜 지금 빨리 줘서, 그치? 라고 하지만 어차피 줄 돈인데 뭐, 그쵸?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단순한 세무 초과만으로는 배임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직무범위 내에서 충돌하는 사안이었는데,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했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4번도 약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해 줬다면 초과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서
내에서 대출을 해줬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낸지, 왠지, 낸지 초월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손해 발생을 합니다. 자, 손해 발생할 때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재산 가치 감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익이 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 마이너스는 났다는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배임죄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익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난 부분, 마이너스 난 부분 더하기 빼기 해서 총 결산해서 이익이 났냐 안 났냐를 보고 배임이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도 판례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총체적 평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손실이 나고 어떨 때는 보상이 났다면 결국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쌤쌤이잖아. 그렇죠? 쌤쌤이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가 났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소극적 모두 다 포함합니다. 적극적이란 말은 기존 재산이 감소한 것, 소극적이란 말은 장래 내가 취득할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익을 상실했다는 부분, 이게 소극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 판례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나오잖아. 꺽쇠 1번에. 그쵸? 그래서 여기 장차 동그라미.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이걸 한마디로 이퀄 소극적 손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고, 자, 배임죄는 위험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배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대부해주면 안 돼요. 은행권에서 은행 직원이 불량 대출해주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 많이 깜빵 간단 말입니다. 술 한잔 얻어먹고 불량 대부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권을 상실했다든지 어음세무를 부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판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배임죄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거죠. 법률적이 아니고 경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산세 일반론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손해를 가하면 기수가 됩니다. 이때 이퀄 기수다. 자, 부정한 청탁은 요건이 아니죠. 배임수재죄나 요건이지 배임죄는 요건이 아닙니다. 금품수도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손해 가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위험범위라 했습니다. 위험 동그라미. 경제적 밑줄. 그쵸?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초래되면 기수가 되고 위험이 초래가 안 되면 배임이 안 됩니다. 그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말합니다. 됐나요?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안 된다. 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고 막연한 가능성 X하시고 최근에 판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위험 초래하면 된다고요. 위험범위라서. 그래서 손해액이 명백히 산정 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꺽쇠 2번도 볼까요? 자, 금기관이 금융을 대출해 줄 때 선이자를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주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며 1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선이자를 뺀다고.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면 이자가 5만 원이다. 그것도 5%네, 그렇죠? 이게 이자인데 이 이자를 먼저 뺀다고 선이자를. 그래서 95만 원을 주는 거지. 95만 원을.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만 교부한다. 95만 원을 준다. 그리고 선이자를 공제한다고요. 라고 했을 때 배임행위로 금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다. 즉 얼마다? 95가 아니라 100이란 말이지. 네가 이 돈을 못 갚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
100만 원 대출이잖아. 근데 이자를 뺀 나머지 95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95만 원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원금 못 갚았어. 그럼 뭐가 돼? 95만 원에 대해서만 배임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전체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임이다 는 거죠. 어음에 나와 있는 액면금이라면 그 액면금에 대해서 배임이다 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음 거래할 때 그잖아. 어음 거래할 때 보통 10%를 떼고 나머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돈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 액면금에 써져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배임이란 말이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죠.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본인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거나 증가해야 할 것이 증가하지 아니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손해라고 봅니다. 손해라고. 그렇죠? 손해라고 본다. 그리고 손해는 설명드렸듯이 적극적, 소극적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데, 자, 대출할 때 형식상 신규 대제를 한 것처럼 서류상만 정리합니다. 형식상으로 서류만 정리할 뿐이지 실제로는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는 배임이 안 됩니다. 손해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대출을 새로 하잖아요. 새로 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보아서 위험이 있다라고 봐서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새로 교부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배임이 안 되지만 대출금을 새로 교부했다면 배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출제가 좀 됩니다. 좀 봐두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판례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 위험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초래 그리고 위험성을 발생시켰지.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고 나중에 뭐 담보를 취득했네 만에 회복되었네 만에 라고 하는 것은 기수 이후라고 해요. 기수 이후. 기수 이후이기 때문에 이 기수 이후의 사정이지 기수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배임죄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담보권을 취득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라는 부분은 우리 법정에서 양형평가할 때, 양형을 정할 때에 많은 혜택을 주죠. 그래서 양형이 대폭, 형량이 적어진다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 꺽쇠 2번을 보면 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정상회계 처리하지 않고 친분관계가 있는 신도에게 그럼 담보를 받아야 되잖아.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든 말든. 그쵸? 근데 담보도 지금 받지 않았다는 거야.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지금 대여해 줬기 때문에 담보 없이 대여해 줬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배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도가 또 착하게 이자를 제때제때 불입을 하고 나중에 원금 다 갚았어요. 갚았다 할지라도 배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치? 뭐 수사한다 그러지,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갚어. 그치? 우리 뭐 공직자들 뭐 장관 차관에 임명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막 체납자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장관 차관 임명 못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나중에 뭐 세금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져.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수사를 한다 하니까 나중에 갚는 거지. 수사 안 하면 네가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됐고 사실관계 들고 보면 사실관계도 나왔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사회 결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 배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대출해 줄 때 서류 일체를 받지 않았다는 거지. 그쵸?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차차 이자 갚고 원금 갚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임이 됩니다.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무효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속지 마시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위험 범위라서 현실적 손해이든 위험 초래든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위험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래서 자, 대표이사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렇죠? 승인도 걷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 등기를 해줬다면 그게 법적으로 무효를 할지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했을 때 판단했을 때 이것이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손해를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